장무기 일행은 해변 바위 틈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새벽부터 숲을 헤치고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 걷기 시작했다. 일행이 있는 곳은 산해관 바깥 요동 지방이었다. 그들은 중간에 헌옷가지를 사서 농부로 위장하고 계속 남쪽을 향해 내려갔다. 그리고 만리장성을 통과해 중원 땅으로 들어갔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제법 번화한 도시의 당도에서 그 길로 규모가 제법 큰 주루를 찾아 들어갔다. 2층까지 객석을 차릴 만큼 큰 술집이라 장무기는 문턱을 넘어서기 무섭게 품에서 은자를 꺼내 기세 좋게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먼 길을 시골 농부 차림으로 걸어오느라 상거지 꼴인 일행이 문전박대당할까봐 선수를 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술집 주인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달려와 장무기가 건네준 은자를 두 손으로 공손히 떠받들어 돌려주는 것이 아닌가. 어르신들께서 저희 가게를 찾아주신 것만도 황송한데 저희가 어찌 술값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장무기 일행을 2층으로 안내했다. 장무기 일행은 얼떨결에 2층으로 올라와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때 사손이 두 사람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 내가 들어보니 좀 전에 주인장의 말투가 몹시 겁먹은 기색이더구나. 그러니 모두 조심해야겠다. 그때 시끌벅적하게 계단을 딛고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일행이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손님 7명이 올라오는데 공교롭게도 2층으로 올라오는 손님들 역시 모두 거지들이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거지들이 거드름을 부려가며 식탁에 자리 잡고 앉았는데 뒤따라 올라온 심부름꾼이 마치 고관대작이라도 모시듯 연신 허리를 굽혀가며 주문을 받는 것이었다. 장무기는 그런 거지들의 행색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거지들 등에 제각기 자그만 보따리가 5개 혹은 6개씩 매달려 있는 것을 보건대 그들은 모두 개방의 중량급 제자들이 틀림없었다.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개방 거지들이 2층으로 올라오더니 잠깐 사이에 30여 명이나 되는 거지들이 연달아 술집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메웠다. 그 중에는 7대 제자도 3명이나 끼어 있었다. 그제야 장무기는 오늘 이곳에서 개방의 회합이 열린다는 걸 눈치챘다. 장무기 일행은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술과 음식을 먹으며 거지들의 동향을 살폈다. 그때 사손이 나지막하게 속삭이며 주의하라고 했다. 조심해라. 무공이 대단한 인물 2명이 올라오고 있다. 그 말을 듣고 장무기도 층계를 딛고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과연 지금까지 나타났던 거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강한 무공을 가진 두 사람이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두 사람이 층계 끝에 모습을 드러내자 2층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먹고 마시던 개방 거지들이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자 사손도 일어서며 장무기와 주지학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 일어나라고 했다. 장무기 일행이 자리 잡은 식탁은 한쪽 으슥한 귀퉁이라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았다. 하지만 남들이 모두 일어서는데 마냥 앉아있다가는 당장 주목을 끌게 될 것이다. 사손은 그런 소란을 피하기 위해 일행더러 일어나라고 했다. 장무기가 개방 거지들의 영접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을 살펴보니 등에 제각기 작은 포대 자루가 자그마치 9개씩이나 매달려 있었다. 작은 포대 자루가 9개면 최소한 개방의 장로급이란 소리였다. 개방은 강호에서도 가장 큰 방해였다. 장무기는 예전에 태사부 장산봉이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개방은 지난날 홍칠공이 방주로 있을 때는 정파와 사파를 가리지 않고 존경을 받았다. 그 뒤를 이은 여엽 황용이나 야율제 역시 뛰어난 인물들이라 개방은 번성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수십 년 이래로 개방을 이끌고 나갈 만한 인재가 배출되지 않았다. 그 바람에 개방은 점차 명성과 위세가 왕년에 비해 훨씬 떨어지고 말았다. 현재 방주로 있는 사화룡은 강호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아는 이가 극히 드물었다. 지금 나타난 두 장로는 아마도 개방 안에서 방주를 제외하고는 지위가 가장 높은 학렬의 인물들일 것이다. 장무기는 저도 모르게 가슴을 더듬어 보았다. 도룡도와 의천검을 도둑 맞은 지금 몸에 지닌 병기라곤 성화령 6자루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장무기 일행은 개방 장로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봤지만 그들은 술과 음식을 먹기만 할 뿐 별다른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다. 이윽고 그들 두 장로가 식사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나머지 거지 패거리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뒤를 따라 내려갔다.
이제 2층에는 장무기 일행 셋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사손이 조용히 말했다. 개방은 지금껏 우리 명교와 적대 관계에 있었다. 오늘 이곳에서 개방의 모임이 있다면 필시 우리 명교를 해칠 계략을 꾸미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저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술집을 나선 장무기 일행은 곧바로 초라한 객점을 찾아들었다. 마을 안팎에 개방 거지들이 득실거렸지만 이들은 빌어먹는 거지 관습대로 객점에 투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무기 일행과 마주칠 염려는 없었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사손이 장무기를 불렀다. 나는 앞을 못 보니 염탐하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될 것이다. 지학은 무공이 그리 높지 않으니 널 따라 나서봐야 오히려 짐만 될 테고. 그러니 고생스럽겠지만 아무래도 너 혼자 다녀와야겠다. 장무기 역시 사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라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했다. 장무기는 방 안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나서 객점 문을 나섰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저녁 무렵까지도 온 마을 안팎에 깔려있던 거지들이 한 녀석도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는 그 많은 거지가 한꺼번에 사라졌다면 멀리 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근처 객점을 돌며 거지들의 행방을 탐문했다. 그러다 한 객점에서 거지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걸 봤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을 듣고 장무기는 빠르게 북쪽을 향해 달려갔다. 시가지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북쪽으로 뻗은 길 옆으로 우거진 숲을 속에 개방 거지 한 명이 숨어 있는 것이 느껴졌다. 장무기는 개방 측에서 길목마다 보초를 깔아놓고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즉시 경공신법을 펼쳐 곧바로 북쪽을 향해 질주해 나갔다. 가는 곳마다 나무 뒤나 숲을 속 그리고 바위 틈 같은 곳에 매복하고 있는 보초들이 있어 오히려 장무기에게 길을 안내하는 지표가 되었다. 그렇게 오리쯤 치닫고 나자 거기서부터는 서너 걸음에 하나씩 경계병들이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었다. 아무리 장무기의 경공신법이 대단하다곤 해도 저 많은 시선을 모두 피해가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아예 대로를 벗어나 산중 오솔길로 멀찌감치 돌아 접근해 갔다. 그렇게 산길을 따라 산 중턱에 이르자 절간이 하나 보였다. 규모가 상당히 큰 사찰이었는데 주변의 분위기로 보건대 개방의 회합이 열리는 곳이 분명했다. 장무기는 사찰 주변을 살펴보다 경계병이 없는 동북방 모서리 담벼락을 타고 건물 안으로 잠입했다. 장무기는 사방을 둘러보다 대웅전 앞들 왼편에 해묵은 소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높이가 대웅전 처마끝보다 높고 빽빽하게 우거진 솔가지 그늘이면 자기 한 몸 감추기에는 넉넉해 보였다. 절간 뒤로 돌아간 그는 몸을 날려 지붕 위로 뛰어올랐다. 그러곤 거기서 다시 처마끝까지 기어내려간 다음 가벼운 도약으로 맞은편 소나무 꼭대기로 훌쩍 건너뛰었다. 굵은 가장귀 뒤에 몸을 숨기고 아래를 굽어보니 대웅전 안의 전경이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왔다. 대웅전 돌바닥에는 개방 거지들이 우글거리며 몰려앉아 빈틈조차 보이지 않았다. 얼핏 봐도 인원수가 줄잡아 3,400명은 좋게 되는 듯 싶었다. 위세가 많이 죽었다곤 해도 역시 개방은 개방이었다. 널찍하게 트인 정각 한복판에는 부드러운 방석 5장이 빈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때 대웅전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장발용도 납시오. 그 소리에 맞춰 거지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장무기가 낮에 봤던 장로 중 한 사람이 손에 깨어진 바리떼를 한 개 받쳐들고 대웅전 벽 뒤편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더니 오른쪽 끄트머리에 자리 잡고 우뚝 섰다. 바리떼는 거지들이 밥을 빌어먹는 하류계층임을 상징하는 그릇이다. 누군가 또다시 외쳤다. 장봉용도 납시오. 이번에도 낮에 봤던 장로 중 한 사람이 양손으로 철봉 한 자루를 높이 치켜들고 성큼성큼 걸어 나오더니 왼쪽 끄트머리에 자리 잡고 섰다. 뒤이어 또다시 외치는 소리가 울렸다. 집법장로 납시오. 그러자 몸이 수척한 늙은 거지가 손에 쪼개진 대나무 조각을 하나 들고 나타났다. 발놀림이 경쾌하고 날렵한 것이 청익보광 위일소보다는 다소 못하지만 경공신법이 대단하다는 것쯤은 한눈에 봐도 알만했다. 개방 거지들에게 법 집행을 하는 무서운 장로였다. 또다시 외치는 소리가 울렸다. 전공장로 납시오. 이번에 등장한 인물은 빈손으로 나타났으나 그 몸놀림이나 보법으로 보아 무공 수준이 아주 높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전공장로는 개방 제자들에게 무공을 지도해주는 개방 최고 원로 사범이다. 내 장로는 가운데 것 하나만 남겨놓고 좌우에 놓인 방석을 아래쪽으로 옮겨다 깔아놓은 다음 일제히 대웅전 안쪽을 향해 공손한 자세로 늘어서서 허리 굽히고 입을 모아 외쳤다. 방주님 납시오. 그 소리에 소나무 위에서 몸을 숨기고 지켜보던 장무기는 깜짝 놀랐다. 지역 분타의 회합이라 생각했는데 개방 수뇌부들이 총집결한 중대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웅전 안에 모여있는 3,400명 되는 거지들도 각 지역 분타에서는 제법 지위가 높은 수뇌급들이 분명했다. 현재 강호무림에서 그 진면목을 보았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개방의 방주, 금운장 사화룡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장무기는 가슴이 뛰었다. 사화룡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궁금했다. 병풍 뒤에서 기골이 장대한 사나이가 호기로운 걸음걸이로 걸어 나왔다. 그는 대웅전 한복판에 나와 서더니 거만하게 양손으로 허리를 짚고 장내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개방 제자들이 일제히 소리 맞춰 하례를 드렸다. 제자들이 방주님께 문안 올립니다. 그러자 사화룡이 오른손을 들어 휘저으며 답했다. 그만됐다. 모두 잘들 있었느냐? 방주님께서도 평안하신지요? 개방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응답했다. 사화룡이 가운데 놓인 방석에 좌정하자 제자들도 질서정연하게 땅바닥에 자리 잡고 앉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사화룡이 대뜸 장바룡도에게 말했다. 우선 자네가 금모사왕과 도룡도에 대한 일부터 여기 있는 모든 형제에게 설명해줘야겠네. 장무기는 개방 방주의 입에서 금모사왕과 도룡도라는 말이 나오자 가슴이 마구 요동쳤다. 이윽고 장바룡도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니 방주에게 꾸벅 절하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 형제들, 마교와 우리 개방은 지난 60여 년간 피를 튀기는 싸움을 계속해오면서 그 원한은 이미 극에 달해 있소. 그런데 최근 마교가 장묵이라는 젊은 풋내기 녀석을 새로운 교주로 옹립했소. 그깟 젖비린내 나는 어린 것이 무슨 재주로 큰일을 감당하겠소. 우리 사방주님의 위대하신 지략에 비하면 솜털도 가시지 않은 그놈은 한낱 반딧불에 지나지 않소. 그러자 옳다며 장내에서 우레같은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마교는 새로운 교주를 추대하고 나서부터 사분오열로 갈라져 골육상쟁을 거듭하던 지난날을 청산했소. 지난 1년 사이 마교의 우두머리들은 전국 각처에서 거대한 세력을 규합해 잇따라 봉기하고 있소. 그리고 막강한 기세로 원나라 관군을 연패시키고 있지. 만에 하나라도 저들이 몽골 오랑캐 족속들을 북방으로 몰아내고 천하를 얻는 날이면 우리 개방의 수십만 형제는 죽어서 묻힐 땅조차 없게 될 것이오. 장바룡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개방 제자들의 입에서 노성이 터져나와 대웅전을 들썩거렸다. 잠시 뜸을 들이던 장바룡두가 다시 소리쳐 말했다. 몽골 오랑캐는 반드시 무찔러야 하오. 그러나 마교 교주가 용상에 앉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오. 장무기는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명교 형제들이 의병을 일으켜 전과를 올리고 있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세력이 10만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개방과 명교가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 걱정이었다. 장바료두는 장내의 소란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다시 말을 이었다. 다행히 하늘이 우리 개방을 보호하사 8대 장로 진우량이 무당파 제자 하나를 사귀어 그로부터 중대한 소식을 알아냈소. 장바룡두는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청을 도두어 소리쳤다. 진장로, 이리 나오시오. 그러자 벽 뒤에서 두 사람이 정답게 손을 맞잡고 걸어 나왔다. 바로 영사도에서 사손이 살려보낸 그 진우량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청년은 다름 아닌 무당치렵 중 맏형인 송원교의 아들 송청서였다. 장무기는 송청서를 보자 곤혹스러웠다. 장바룡두가 말했다. 진장로, 자네가 이 사건의 전후 인과관계를 형제들에게 설명 좀 해주게. 그러자 진우량은 서슴없이 송청서의 손을 잡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형제 여러분, 이분 송청서 소엽은 무당파 송원교 대엽의 아드님이시오. 훗날 무당파 장문이 되실 분은 여기 이 송소엽 말고 아무도 없소. 현재 마교의 교주 장무기는 바로 송소엽의 사제뻘 되는 놈이라 마교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이 송소엽이 송금보듯 훤히 알고 있소이다. 몇 달 전 송소엽은 내게 마교의 우두머리 금모사왕 사손이 동해 영사도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소.
이때 집법 장로가 끼어들었다. 금모사왕은 무림에서 20년이나 행방을 쫓아도 찾지 못했는데 송소엽은 어디서 그런 소식을 알아냈소? 그것은 장무기에게도 풀리지 않은 큰 의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입을 연 사람은 송청서가 아니라 진우량이었다. 금화파파가 어떤 경로로 사손의 소재를 알아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금화파파가 북극 황량한 무인도에 숨어있던 사손을 찾아내어 영사도로 유인해왔습니다. 당시 영사도에는 금화파파에게 사로잡혀 끌려온 무시부녀 두 사람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아비 이름은 무열, 그 딸은 무청령이라고 하지요. 의들 부녀는 금화파파가 중원 땅에 나가고 없는 틈을 타서 감시자를 죽이고 그 섬에서 탈출했습니다. 천신만 곳끝에 산동 지방까지 오기는 했으나 또다시 위기에 처해 꼼짝없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을 때마침 송소엽과 만나게 되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 부녀는 송소엽이 은혜에 보답하느라 영사도에서 보고 들은 사연을 얘기해 주었고 송소엽은 그들의 입을 통해 금모사왕의 행방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집법 장로도 고개를 끄덕였다. 장무기 역시 그제야 풀리지 않던 의문이 풀렸다. 진우량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저와 송소엽은 생사지교를 맺은 사이입니다. 저는 사손이 영사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즉시 개 장로와 정 장로 그리고 7대 제자의 명을 대동하고 영사도로 떠났습니다. 악적 사손을 생포하고 도룡도를 탈취해서 방주님께 바치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뜻밖에도 영사도에는 마교의 대병력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사력을 다해 마교도와 싸웠으나 끝내 중과부적으로 개 장로와 7대 제자 넷이 우리 개방을 위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영사도 전투에 관해서는 정 장로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정 장로, 이리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그러자 팔뚝 하나가 끊긴 정 장로가 거짓 패거리 가운데서 일어나더니 영사도에서 벌어졌다는 명교와 개방 제자들 간의 악전고투에 대해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정 장로는 자기들이 비겁하게 사손을 포위 공격한 것은 입 밖에도 내지 않은 채 명교 병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자기네들이 얼마나 용감무쌍하게 적을 맞아 싸웠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진우량이 어떻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서서 자기를 대신해 의롭게 죽으려 했는지 등 터무니없는 거짓말만 그럴듯하게 침을 튀겨가며 말했다. 장내의 거지들은 정 장로의 말을 듣고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공 장로 역시 진우량의 의협심에 감동해 찬사를 쏟아냈다. 그 모습을 소나무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장무기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다. 화가 나기보다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저토록 비열하고도 염치 없는 인간을 의협심 높은 협객으로 추앙하다니 정말 기가 찼다. 진우량 저놈은 실로 세상에 보기 드문 간웅이구나. 이때 집법 장로가 벌떡 일어서더니 냉엄한 말투로 외쳤다. 우리 개방의 형제들이 또 그처럼 마교도의 손에 죽임을 당했는데 이 피 맺힌 원수를 갚지 않고 그냥 두어야 한단 말인가. 그러자 개방 제자들이 당장 복수하자고 함성을 지르면서 흥분하기 시작했다. 집법 장로가 다시 방주 사화룡 쪽으로 돌아섰다. 방주님, 이 부끄러운 치욕을 씻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복수하실 것인지 명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사화룡은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떠듬떠듬 명령을 내렸다. 이 문제는 충분한 의논을 거쳐 긴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할 거야. 집법 장로, 자네가 7대 제자 이하는 잠시 물러나도록 지시하게. 그리고 우리 수뇌부 사람들만 남아서 잘 상의해 보도록 하세. 사화룡의 명을 받은 집법 장로가 7대 제자 이하는 모두 대웅전에서 물러나 대기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대웅전에는 8대 제자 이상의 수뇌부들만 남았다. 진우량이 먼저 방주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말했다. 방주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이 송청서 아우는 우리 개방을 위해 자목 큰 공을 세웠으니 개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사람의 재주와 신분이면 훗날 우리 개방을 위해 더 큰 공을 세우리라 믿습니다. 그러자 송청서가 깜짝 놀라 그 말을 가로막으려 했다. 그러나 송청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우량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그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송청서는 독사 같은 진우량의 눈초리를 받자마자 고개를 푹 떨어뜨리더니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화룡이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참 좋은 일이군. 좋아. 송청서를 우리 개방에 받아들여 임시로 6대 제자의 지위를 내리겠네.
그대는 8대 장로 진우량의 휘하로 들어가 지위를 받도록 하라. 이제부터 너는 개방의 규칙을 엄수하고 본방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대가 비록 6대 제자이긴 하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전례를 깨고 대사를 의논하는데 참여시키겠다. 송청서는 두 눈에 분함과 원망이 가득 서렸으나 울분을 억누른 채 사화룡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제자 송청서, 방주님께 인사 올립니다. 6대 제자의 지위를 내려주신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여러 장로에게도 돌아가며 예의를 차렸다. 집법장로가 준엄하게 다짐을 두었다. 그대는 이제 우리 개방에 투신한 몸이니 방규로 약정된 지시에 따라야 하네. 훗날 그대가 무당파 장문이 되더라도 본방이 내리는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것일세.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는가? 그러자 송청서는 힘없는 말투로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런 송청서를 가만히 바라보던 집법장로가 다시 한번 준엄한 말투로 물었다. 그대는 훗날 무당파 장문인의 자리에 오를 것이 틀림없는 사람일세. 그런데 어째서 그대가 스스로 본방에 투신한단 말인가? 나는 이해하기 어렵군.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집법장로의 추궁을 받자 송청서는 흘끗 진우량의 눈치를 살피더니 군색한 표정으로 해명을 했다. 진 장로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진 장로의 인품을 사모하던 나머지 기꺼운 마음으로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진우량이 껄껄거리며 웃었다. 그러고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송청서에게 말했다. 지금 여기엔 외부 사람도 없는데 얘기해도 상관없지 않겠나? 그러면서 진우량이 여러 사람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아미파 장문 멸절 사태가 세상을 뜬 이후 새로이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장문인의 지위를 이어받았지요. 그녀의 이름은 주지학이라고 합니다. 주지학 낭자와 여기 송청서 아우는 어린 시절 함께 자란 중마고우로 성장에서는 약혼까지 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마교의 우두머리 장묵이란 놈이 우격다짐으로 그녀를 가로채 해외로 끌고 나갔지 뭡니까? 송청서 아우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제게 그녀를 도로 찾아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된 입장에서 기필코 그녀를 되찾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숨어서 듣고 있던 장무기는 진우량의 황당한 소리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당장 뛰어내려가 진우량을 요절내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고 계속 귀를 기울였다. 그때 사화룡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낭구는 무당파 장문인이고 부인은 아미파 장문인이라 천생연분일세 그려. 그러나 집법장로는 사화룡과 달리 다시 한번 송청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아우가 그렇듯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째서 장산봉 진인이나 송대여 버른께 주재해달라고 간청을 드리지 않았는가? 진우량이 또 그 말을 대신 받았다. 아우의 말에 따르면 그 장묵이란 놈은 바로 무당 칠협 가운데 다섯째이던 장취산의 아들이랍니다. 장산봉은 평생을 두고 7제자 중에서 장취산을 제일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자식 놈까지 편애한 것이지요. 그런 관계로 무당파는 근자에 들어 마교 측과 손잡을 기세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산봉이나 송대엽이 마교 측에 밉보일 만한 행동을 피하려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제 중원무림에서 마교와 정면으로 싸울 수 있는 세력은 오직 우리 개방뿐입니다. 그러자 집법장로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주워거렸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 이제 마교를 섬멸하고 장묵이란 놈을 잡아 죽이기만 하면 송청서 아우님의 소원도 이루어지겠지.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서 집법장로가 껄껄대고 웃었다. 소나무 가장귀 뒤에 몸을 숨긴 장묵이는 문득 지난날 광명정에서 송청서가 주지학을 대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지금 생각해보니 송청서가 확실히 주지학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송청서의 지금과 같은 처신은 이해할 수 없었다. 훗날의 장문인 자리가 보장된 입장에서 여자 하나 때문에 사문을 배반하고 천륜마저 져버리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그때 진우량이 또 다른 문제를 끄집어냈다. 방주께 아뢰입니다. 불초 제자가 이번 여행 도중에 대도 근처에서 마교의 중요 인물 한 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놈은 우리 개방의 대업을 수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듯하니 방주님께서 직접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진우량이 부하들에게 마귀 두목을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